이게 어디서 감해? 사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어머니 말씀 안 들려? 너 같은 게 내 앞길 막는 꼴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사모님 아니 이젠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 꼴이 참 말이 아니네요. 차갑게 식어버린 빗줄기가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쳤던 집의 육중한 대문은 소름 끼치는 금속음과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정희 씨의 발치에는 누군가 일부러 집어 던진 듯한 해진 트렁크 하나가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던 시어머니. 윤 여사의 매서운 손길보다 더 아픈 것은 15년을 한 입을 덮고 잔 남편 상철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정혜 씨가 길바닥에 나앉는 그 순간에도 새로 맞이할 안주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혜 씨의 머리카락에서는 방금 전 시어머니가 부정탄다며 끼얹은 검은 폐지, 찌꺼기와 구정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승진 파티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톱이 깨질 듯 바닥을 긁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정하게 꺼진 현관등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녀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부릴 때만 필요한 식모였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질 낡은 걸레짝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도 슬픔도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시작이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시야를 가렸지만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탕물에 젖어버린 낡은 족자통 하나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사실 정희 씨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는 나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전통 고서화를 수복하는 기술을 가졌던 그녀는 가문 깊숙이 숨겨진 보물을 귀하게 여기는 종갓집의 전통에 매료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재능은 시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깐깐하기 이를 데 없는 시어머니의 아침 수저를 챙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수백 명의 일가 친척 뒷수발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제사상 앞에 설 권리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는 정희 씨를 복없는 년이라 부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국이 조금만 싱거워도 국그릇을 바닥에 내팽개쳤고 정희 씨가 아끼던 고서 복원 도구들을 귀신 들린 물건이라며 아궁이에 쳐넣기도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게 한 것은 오로지 남편 상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순간부터 변해갔습니다. 건설사의 고위 임원이 되기 위해 아내의 헌신을 발판 삼았고 마침내 유력 정치인의 딸과 내연 관계를 맺으며 정희 씨를 헌신짝처럼 버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정희 씨가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남편의 구두를 붙잡고 빌던 날 상철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 죽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돈 없으면 가서 구걸이라도 해.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정혜 씨의 15년 세월을 단숨에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문 내에서 유일하게 정혜 씨를 안쓰럽게 보던 이는 시아버지 박 회장뿐이었습니다. 그는 태산건설의 창업주였으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뇌졸중 진단을 받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모두가 기피하는 박 회장을 극진히 보살폈고 박 회장은 가끔 맑은 눈을 뜰 때마다 그녀의 손등을 토닥이곤 했습니다.
정희 씨가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던 그 처참한 밤, 뇌졸중으로 혈관성 치매에 걸려 헛소리만 한다던 박 회장이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상철과 윤 여사는 노인네가 왜 나와서 분위기를 망치냐며 혀를 찼지만 박 회장은 오로지 정혜 씨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폐지더미 속에서 주워온 듯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족자 통 하나를 정혜 씨의 품으로 툭 던졌습니다. 윤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치매 걸린 영감탱이가 주는 퇴직금이다. 그거라도 팔아서 내 아비 수이나 해펴라.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정혜 씨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진흙 속에 발을 담가야 연꽃이 피는 법이다. 때가 되면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게다. 그 순간 정혜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은 환자의 그것이 아니라 과거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날카로운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다가오자 박 회장은 다시 침을 흘리며 허공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아버지를 거칠게 밀치며 정혜 씨를 향해 마지막 침을 뱉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빗소리만이 정혜 씨의 텅 빈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족자통을 옷 속에 품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천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족자통에서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제국의 비밀이 담긴 죽어가는 그녀를 살릴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짓밟은 자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로 말입니다. 정희 씨는 낡은 여인 숙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핀 좁은 방이었지만 그녀는 경건한 마음으로 시아버지가 준 족자통을 꺼냈습니다. 고서와 수복 전문가로서 그녀의 손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족자통은 겉으로 보기엔 쓰레기 같았지만 그 가죽 재질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나 쓰던 진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치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먹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족자 안에는 뜻밖에도 그림이 아닌 빛이 바랜 가문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예리한 눈은 그 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종이의 두께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웠고 특정 부분에 미세한 요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숨겨왔던 수복 도구들을 꺼내 족자의 배접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면의 가문도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현대적인 공증, 서류와 함께 특수 잉크로 인쇄된 지적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상철이 목숨을 걸고 추진 중인 리조트, 신도시 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들에 대한 명예 신탁 서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지들의 실소유주는 박 회장이 아닌 한정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아들의 탐욕을 예견하고 가장 믿음직한 며느리인 정혜 씨의 이름으로 거대한 땅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땅의 현재 가치는 무려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류 뒷면에는 시아버지의 친필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서류를 들고 최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는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다. 내가 당한 수모를 이 땅의 무게로 대갚아 줄 거라.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으로 봐준 이의 깊은 배려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허름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백발의 노신사,
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정혜 씨가 내민 족자와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희 이사장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늘이군요. 최 변호사는 박 회장의 오랜 비밀 금고지기이자 법적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상철과 윤 여사가 몰래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 내역과 탈세 자료들을 정혜 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정혜 씨는 이제 더 이상 빗물에 젖어 떨던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친정아버지의 이식 수술을 최우선으로 지시했습니다. 5천억 원의 자산 중 일부가 즉시 현금화되어 병원으로 입금되었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구성되었습니다. 돈의 힘은 그토록 강력하고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정희 씨는 상철이 진행하는 신도시 사업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리조트 부지의 핵심 알박기 땅 주인 때문에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 광분하고 있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쫓아낸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법적으로 땅에 대한 점유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상철의 배후 세력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윤 여사 또한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정희 씨는 최 변호사를 통해 그 주식 시장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광경을 정희 씨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땅 주인이 협상을 거부한다고? 대체 그놈이 누구야? 그게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오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돈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어. 그 땅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단 말이야. 정희 씨가 쫓겨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박상철이 공들여 쌓아온 제국은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진하던 신도시 리조트 사업은 승인 단계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리조트의 중앙 진입로와 핵심 경관을 차지하는 노른자 위, 땅의 주인이 돌연 나타나 모든 개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약속된 착공 날짜가 지나자 거세게 항의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는 그 땅의 주인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며 빗속으로 내던졌던 아내 정혜 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유령 같은 지주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시각 정희 씨의 세상은 눈부신 기적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약물 덕분에 그녀의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VIP 병동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눈을 뜬 아버지는 정혜 씨의 야윈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없어 수술조차 포기해야 했던 비참한 현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병실 한쪽에서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고서화를 수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정교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종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자신의 인생과 아버지의 명예를 하나하나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혜 씨의 지시에 따라 상철의 숨통을 조이는 정밀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상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권에 뿌린 뇌물, 명단과 분식회계 자료들이 하나둘 정리되어 검찰의 책상 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상철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 역시 자신만의 지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라는 전담 식모가 사라진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새로 들인 도우미들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다며 매일같이 소리를 질러댔지만 진짜 문제는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하던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윤 여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은밀한 주식 리딩방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상철의 사업 자금을 보태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정혜 씨와 최 변호사가 파놓은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윤 여사가 10억, 20억을 입금할 때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정혜 씨가 설립한 비밀 신탁 계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또한 평소 명품과 고상한 척하는 것에 목숨을 걸던 윤 여사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녀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가방이라 믿고 사들였던 물건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사실이 사교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수복 전문가로서의 안목을 이용해 윤 여사가 거래하던 가짜 명품 업자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사모님들의 중심이었던 윤 여사는 순식간에 사기꾼이자 가짜를 들고 다니는 천박한 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모임에서 쫓겨나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지인들을 보며 윤 여사는 집안에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녀의 방안은 이제 가짜 명품들과 썩어가는 욕망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종갓집, 저택마저 사채 빚의 담보로 잡혀 경매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윤 여사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공허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렸던 소금과 폐지, 조각들이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태산건설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상철은 이 자리에서 신도시 사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려 땅 주인을 매수하려 했지만 그 땅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옆 대회의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상철이 초췌한 모습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거짓복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시게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검은 정장을 차림의 여인, 바로 정혜 씨였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상철은 헛것을 본 듯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안 쫓아내고 뭐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혜 씨의 옆에는 태산건설의 대주주들과 최 변호사, 그리고 결정적인 인물이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두 발로 서는 박 회장의 모습에 상철과 윤 여사는 자지러질 듯 놀랐습니다. 아버지? 치매라면서요. 상철의 비명 같은 물음에 박 회장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천추의 한이다. 내 며느리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문을 더럽힌 내 죄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박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치매 연기를 하며 아들과 아내의 추악한 행실을 기록해온 녹취록과 장부들을 주주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가 들고 온 족자의 배접 속에서 나온 실소유주 증명 서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신도시 사업 부지의 실소유주이자 태산건설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주주가 한정이 이미 선포되는 순간 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단상 아래로 끌려 내려온 상철의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 및 살인 미수에 가까운 방치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상철은 정혜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우리 부부였잖아. 정혜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부? 당신이 내 아버지의 진단서를 찍고 나를 빗속으로 내던졌을 때 우리 사이의 인연은 이미 끝났어.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그 높은 곳, 거기서 추락하는 기분이 어떤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껴봐. 상철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끌려나갔습니다. 윤 여사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에서 경매 집행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습니다. 한때 정혜 씨를 내쫓았던 그 대문 앞에서 이제는 그녀가 낡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집과 가구, 보석들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어 타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교계에서 그녀의 소식은 가장 자극적이고 추잡한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동네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골목에서 윤 여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얼굴을 가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혜 씨가 겪었던 15년의 고통은 이제 윤 여사가 남은 생애 동안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상철의 내연녀였던 여자 또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정희 씨의 단호한 칼날에 잘려나갔고 그녀 역시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탐욕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인들이 세운 모래성은 파도가 밀려오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정희 씨는 박 회장과 함께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5천억 원의 자산은 고통받는 여성들과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와 교육시설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사회적 리더이자 고서와 수복 전문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정희 씨는 건강을 되찾은 친정아버지와 박 회장을 모시고 신도시 부지에 조성된 아름다운 연못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진흙탕이었던 갯벌을 메워 만든 그곳에는 수천 송이의 연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연꽃 향기는 지난 15년의 아픔을 씻어주는 치유의 향기였습니다. 박 회장은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맙구나. 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가 지켜주었어. 정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킨 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였어요. 아버님이 주신 낡은 족자가 제 마음속에 불꽃을 다시 지펴주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그들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정희 씨는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숫덩이 하나를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뿌렸던 저주였지만 이제는 물속에서 정화되어 사라질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꽃을 피워낸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갯벌에서 피어난 연꽃은 그 어떤 꽃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희 씨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의 생은 오로지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더 밝고 향기롭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